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내리는 모습이고 전반적인 경제 시장 좋지 못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침체된 시장 속에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더 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부터 대응 전략까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먼저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터마루입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미없는 장세에서 횡보 장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정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투자 시장,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너무나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 와중에도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공약을 드렸었던 코인은 수익 실현을 하고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코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문가들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증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투더 골드문 시청자분들께서는 지난 금요일 또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현재 5천만 원 선상, 원화기준 5천만 원 선상 이탈하면서 지속적인 하락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5,300선 도달한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5,100선 아직도 지켜주지 못하고 지속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원천적 악재 이슈가 아무래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호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반응이 올 호재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 약간 하락세를 더욱더 짙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도 꼭 잡을 수 있는 급등할 만한 종목도 가지고 왔고 물려 계실 만한 종목에서도 대응하실 수 있는 관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매매 전략 짚어드리고요. 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코인들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부터 체크해 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악재 뉴스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가 상승했던 큰 요인으로 꼽자면은 여러 이제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매수를 많이 하면서 올라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페이팔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우리 투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나스닥에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처음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후발대로 따라왔다라고 말을 해도 좀 과분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기업이기도 했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루머가 나왔냐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몰래 매각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투자분들에 대한 불안 심리가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자, 사실상 이 비트코인 처음에 이 루머를 이야기했던 사람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상당히 비관론자, 상당히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 피터 시프라는 분이 본인의 트위터에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비도덕적이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의 폐해다라고 남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도세가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죠. 마이크 세일러라는 CEO가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본인의 회사의 준비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각을 할 때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된다. SEC에 신고 없이 몰래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지금은 단 한 개의 비트코인도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러한 루머를 퍼뜨려서 암호화폐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격을 떨어뜨린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비트코인의 악재로 남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만우절이었죠. 4월 1일에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암호화폐를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물론 거짓말이고 루머였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상당히 그 루머로 인해서 좋았던 기억들도 있지만 암호화폐의 가치는 이대로 있는데 정말 하지도 않은 행동들로 인해서 이래서 비트코인은 망한다. 이래서 비트코인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악성 루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아직까지 시장이 조금 더 좀 튼튼해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악재는 뭐냐면 이전에 그 우리 투자분들 그 다크웹을 통한 비트코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온라인상에서 몰래
몰래 통하는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테러 자금이라든지 테러 무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다크웹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그 경찰의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됐었는데 가장 큰 다크웹이죠. 실크로드의 설립자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신형에 처해서 감옥에 있는데 이 실크로드 설립자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법원에서 압수를 해서 경매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2,24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금 경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경매를 통해서 받은 돈을 어떻게 하냐.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는 그 차압하겠다. 그 빚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악재가 되냐면 자, 우선 비트코인이 2,440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게 되겠죠. 풀리면서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된 돈은 경매가 된 비트코인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진행하게 되면 시장에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엄청난 수의 비트코인이 매도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이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공포감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특히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을 더 이상 이제 참고 있던 단기 투자자분들이 손절을 치고 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루머라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해라.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사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튼튼하게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이 경매에 관한 이슈는 결국에는 유통량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실크로드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은 암흑의 세계에서 불법적인 부분으로 돈 세탁의 의미로 거래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선은 한번 해야 되는 돈 세탁으로 나왔던 비트코인을 한번 결국에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유동성을 좀 확보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게 사서 그 사람들이 홀딩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더욱더 아래 구간에서 튼튼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가지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 그러니까 호재는 중장기적인 호재만 나오는데 악재는 단기적인 악재가 나온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불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천천히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짚어주신 두 가지 악재 모두 좀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매각했다라는 소식 자체는 매각을 했다면 SEC 측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위 보도에 너무 휩쓸리지 마셔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악재 이슈는 총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상과 가장 연관성이 짙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쟁 사태 초반에 이 러시아 사태 초반에 천연 자원 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입장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어서 전쟁이 실로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전이 우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로 가시화되고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이득보다도 실이 많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가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되겠는데 석유를 말씀드려보면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경유 그리고 합성 수지까지 한 방울도 버릴 것이 없는 산업의 핵심 자원인 거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수출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 품목이 이제 2위이면서 원유 수입국으로는 5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해외 의존도가 전량을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유값 상승이 일어나면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값이 오르면 대부분 모든 물가가 오르는 건 누구나 아는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먹는 이 기름에서도 이제 가격 상승이 놓여 있고 현재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팜유, 이제 먹는 팜유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보다는 이제 공장에서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기름인데 이 세계 공급량의 절반을 이제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4월 28일부터 식용유 그리고 식용유의 원료 물질을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추가 발표가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쳤는데 이 또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사태로 인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용유 값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팜유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집중하면서 정작 자신의 본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팜유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라면과 같은 이런 가공식품의 가장 가격이 특히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고물가는 소비 그리고 투자 그리고 고용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금리 인상과도 즉각적으로 연결이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커플링 형상으로 악영향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의 자연스러운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됐는데 여기다 더불어서 석유를 비롯해서 원자재 값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트코인이 현재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던 이 중국의 봉쇄령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고 그리고 생산성이 줄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악재들은 다 금리 인상의 더 큰 폭을 불러일으킬 만한 우려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제롬 파월이 5월에 있을 0.5%에 대한 금리 인상 0.5%를 인상하겠다라고 여러 번 시사를 내비쳤듯이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고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큰 반영을 일으킬 만한 현재 시점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악재 이슈를 말씀드려보면 이 한국금융원 연구원이 이 디파이를 통한 이제 자금 세탁을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되다 보니까 빠르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탈중앙 금융 플랫폼의 경우에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자금 세탁 그리고 우리 테러 자금으로도 위험이 있다고 밝힌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 디파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거래소나 중개인의 개입 없이 컴퓨터 코드로 제어되는 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금융 거래를 말한다라고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디파이에 관한 수요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중앙체제 시스템의 이 금융 시스템에 반증되는 사례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분명 테러 자금이나 그리고 자금 세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건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리 통화에도 분명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디파이에 관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악재성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디파이의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려보자면 디파이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단 이제 이런 노드를 통해서 신뢰도를 입히는 이 노드를 통한 투명성을 활용을 해서 법적인 틀을 제공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안정성 그리고 기회성을 늘려서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디파이의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나 이런 디파이 혹은 덱스에 관해서 안 좋은 시각이 즉각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디파이나 덱스 암호화폐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존 통화에도 문제성이 분명 존재하는 부분이면서 거기다가 더불어서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오히려 투명성을 보일 수 있다, 더 좋다라는 반증의 사례들의 악재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특히나 최근 또 디파이를 통해서 자금 세탁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의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또 디파이나 덱스
또 여러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제가 이제 악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단기적인 악재는 있고 또 중장기적인 호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손절을 치고 매도세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호재의 뉴스를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호들러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떠나갔지만 이전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나 1년 이상 암호화폐에 투자하셨던 분들의 지갑 그리고 비트코인에 움직이지 않고 보유하는 지갑 수는 훨씬 더 많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지갑 중에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어디 뭐 거래소로 보내지도 않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지갑이 64%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전부터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렸거나 정말 이전부터 그리고 또 비트코인 110만 개의 비트코인 주인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정말 주인 없는 지갑들이 많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홀딩을 하면서 64%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호들러들이 증가하면 비트코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치나요? 라고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우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품절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유통되는 양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지금도 보더라도 64%의 사람들이 지갑을 가지고 있는 64%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놓지 않습니다. 채굴량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이제는 반감기가 지속적으로 오고 결국에는 채굴이 다 끝날 건데 한정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시장에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채굴량은 감소한다.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2022년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지갑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2,700만 원까지 갔는데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으면서 이제는 정말 끝이다. 찍고 내려오면서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구간에 또 한 번 찍습니다. 그래서 올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가치적으로 비트코인은 보유의 싸움이구나. 결국엔 누가 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냐, 오래 보유하냐, 어디서 보유하냐 이런 보유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보유의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또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뭐 엘살바도르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등등 여러 나라 온두라스 등등 여러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실질적인 법적 화폐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나왔어요. 네, 상당히 재밌게 중앙아프리카 재무장관이 직접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각국의 지금 국내 대한민국은 정말 선진국 계열에 끼어 있는데도 이번에 러시아라든지 금리 인상,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거에 인해서 정말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뚝뚝 떨어지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보다 더 힘든 나라들은 정말 경제적인 타격을 더욱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로 정말 개발도상국들이 힘들다 이렇게 힘들 때 본인의 자국의 화폐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냐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정말 경제 위기는 더욱더 올 것인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빨리 법적 화폐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더라도 법적 화폐와 동일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게 해야 된다라고 나왔고요. 자, 호들러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유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럼 변동성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나오면서 법정 화폐에 대한 법안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이젠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정말 개발도상국부터 해서 전 세계적인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법적 화폐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채택을 하고 있고 각 기업들은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다른 나라의 법적 화폐를 기업들이 보유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화 보유 대신에 각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더욱더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해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할 것이고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싸움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 물론 단기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호들러들의 증가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정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끊임없이 여전히 유효하고 너무나 많다. 가치는 많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출발선에서 이제 막 인정을 받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호들러,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쭉 보유하고 있는 장기 보유자들이 22년 들어서 정말 많이 늘고 있고 지금 현재 64% 이상의 물량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팔지 않고 홀딩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시장엔 당연한 호재일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이 엘살바도르에서 최초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을 채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개도국들에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으로 더 여러 국가들에서 이런 호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비트필승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두 가지 호재도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만한 호재는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강한 호재의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호재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 의원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 러그풀 방지법을 발의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러그풀에 관해서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려보면 양탄자 위에 사람이 올려놔 있고 급진적으로 양탄자를 빼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런 행위를 말하는 뜻이 되겠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말하는 러그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자 투자를 중단하고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걸 스캠성, 사기성을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뉴욕주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사기 그리고 이제 러그풀 등의 상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토큰의 보유량 10% 이상을 5년 이내 매각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발행량이 100개 미만이거나 또 암호화폐의 계단 가격이 $20,000 미만인 NFT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안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30일 이후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것이 바로 이 행정명령인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불과 일주일도 있지 않고 나서 그 미국 상원 의원들이 SEC, 그 강력한 SEC의 한테 암호화폐에 대한 이 수사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너무 강한 이제 자료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불과 행정명령이 있는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발빠른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의 발빠른 법적 제재를 만들기 위함을 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암호화폐에 관해서만 법적인 틀을 제공해서 안정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ICO,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비상장 주식에 관해서도 이런 법적인 틀을 제공하겠다, 이런 기회성을 노리겠다라는 행동 제스처를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법적인 틀이 즉각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실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식과 같이 종목 수도 늘어나면서 또 주식과 비교했을 때 현재 암호화폐 개수가 암호화폐 종목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섹터 수도 적은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주식을 보더라도 코스피가 빠지더라도 꼭 그날에는 상한가를 찍는 종목이 있듯이 현재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빠지는 양상이 아니라 주식과 비슷하게 흘러갈 양상, 그러니까 좋은 전망을 요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꼭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의 생태계도 점점 다각화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호재는 이 모건 스탠리가 암호화폐라 통화로서 더 널리 사용될 것이다 라고 목요일 리서치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세계적인 투자 은행이고 또 이제 금융 서비스 업체 중 하나다, 이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는데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미국 내 판매 85% 이상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상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상점과 파트너십 체결을 맺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수요도가 사용량이 증대로 더 중요한 정표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발언을 했었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할 시에 거래 수수료가 0%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카드와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비자로서 가맹점주 이 상점에 가서 카드를 긁는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서 바로 긁자마자 영수증이 나와서 둘만의 거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크레딧 카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은행 그러니까 나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에 관한 이 나의 은행 그리고 이제 결제 회사 등 여러 군데를 걸쳐서 즉각적으로 빠른 이제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결제를 그만한 돈의 가치를 은행에 계좌에 넣어놨는지 이런 검증을 통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 거래소마다 다르겠지만 이 3% 내지 4%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중간 거래소가 현저히 적다 보니까 어떠한 수수료를 제공하진 않고 또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맹점과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거래가 통해지는데 여기서 우려할 점은 바로 소비자가 됐건 또 이제 우리 가맹점주가 됐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수요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까지도 바로 이런 단점도 보완해놓은 것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비트코인을 내가 이제 소비자가 되더라도 비트코인을 꼭 내가 비트코인으로 사지 않더라도 달러로 결제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전환이 되면서 이 가맹점주한테 바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달러로 받을 수 있겠고 또 비트코인을 원한다면 비트코인으로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가 거기다 또 장점은 이 카드사에 비교해 봤을 때도 현재 가맹점주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으로서는 바로 이 페이코인이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이라는 코인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코인에 관해서만 비유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가맹점주 50만 개가 넘는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페이코인을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현재 이벤트성으로서 출석 체크라든가 이런 게임성을 통해서 코인을 얻을 수도 있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이런 현재 통화 화폐와는 다르게 투자 가치까지도 접목이 되어 있는 코인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카드를 비교해 본다면 카드가 초창기에 사용화 될 때도 처음에는 원화로 굳이 내가 결제가 이런 지폐로도 결제가 가능한데 굳이 카드를 왜 써야 되냐고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편의성에 의해서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고 당연시 여기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이 페이코인도 우리가 지금 현재 현물인 카드보다도 삼성페이와 같은 이런 핸드폰 결제 시스템을 인용하는 것처럼 이 페이코인도 핸드폰으로 즉각적으로 바코드만 찍는다면 결제가 바로바로 도입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 또한 수수료가 물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수수료가 정말 현저히 적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 가치까지 있으면서 또 이제 바이백을 진행하면서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 측면도 지속적으로 방어를 해주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통화화폐처럼 기축통화처럼 안정성은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렇게 원화화폐처럼도 사용이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뉴욕주 의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러그풀 방지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러그풀은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사기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방지 법안이 나오면 나올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글로벌 투자 은행인데요. 여기서 암호화폐가 이제는 통화로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럼 국내에서는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페이코인 예시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과 이슈들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 분석해 볼 텐데요. 지금 일단 주말 사이와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금요일에 좀 공략을 했던 코인이 수익을 보면서 특징주로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마님. 네네. 금요일에 이제 공략을 드렸었죠. 네. 스트라티스라는 코인인데 사실 금요일이 이제 피해 금요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또 따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금요일에 저희 투더골드문 공략 코인으로 드렸던 스트라티스는 목표가를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타이밍에서 이 코인을 왜 잡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 투자자분들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잡아서 금요일에 그리고 주말에 내려갔는데 정말 저는 수익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라티스를 가지고 왔고요. 이 스트라티스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공략했던 이유와 그리고 목표가를 그 당시에 잡았던 이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상의 차트인데 자, 일봉상의 차트에 보면은 여기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윗꼬리를 찍고 내려온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 라인이 금요일에 저희 투더골드문 방송에서 이 아래 구간에서 공략을 드렸던 거고 실제로 방송이 끝나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해서 15%가량 수익을 보고 내려온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여기서 찍었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쭉 상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돌파하고 상승을 하냐면 저희 빨간 선만 보세요. 62동 평균선을 따라가면 그동안 뚫지 못했어요.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저항대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간다. 여기에서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시도일 뿐 결국에는 안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완벽하게 돌파한 구간이 나옵니다. 돌파와 동시에 정말 너무나 큰 상승을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서 뚫릴 뻔했는데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62동 평균선을 뚫어주니까 이제는 이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서 여기에서 매수세가 새로 들어오는구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순간에 그 당시에도 사실 그렇게 시장이 좋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저점 라인 잡아주고 살짝 원형 바닥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22동 평균선이 노란색입니다. 22동 평균선이 추세 중심선 라인을 돌파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 돌파를 하기 위한 매수세 거래량도 붙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왜 제가 그 당시에 목표가가 1650원으로 제가 1650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고가가 1670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목표가와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살짝 초과하고 내려왔는데 자, 왜 목표가 라인을 이 라인으로 잡았냐? 자, 일봉상으로 볼 때 첫 번째 라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 음봉이 나왔을 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장대 음봉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라인은 이전에 돌파되기 전에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윗꼬리 라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구간은 어디냐? 그 다음에 구간 음봉이 시작됐던 구간이 여기입니다. 이 라인은 강하게 상승했던 저희가 공략했던 구간의 윗꼬리 라인으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저항대 라인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매도세 라인으로 목표가로 잡아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당시에 또 제가 어떠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주봉상의 차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간략한 차트의 방법인데 이걸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자, 그동안 올라갔던 내용들, 올라갔던 구간들을 보시면은 항상 하락 이후에 아래에서 십자가 모양의 캔들 그리고 도지형 모양의 캔들이 나오고 그 라인을 돌파하면 상승한다. 도지형의 상승 패턴에 주목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당시에도 도지형 상승 패턴이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고요. 쭉 따라가 보시면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쭉 따라가 보시면 아래에서 여기도 음봉 나온 다음에 도정의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안착을 하지 못하고 금방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이 저항대가 되고 그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여기서도 한번 도정의 캔들이 나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윗꼬리 라인과 하락의 시작 지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저항대 라인을 다시 한번 하락했구나. 고점을 내려놓고 저항대 라인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봤더니 자, 이 라인이죠. 이 라인으로 봤더니 그 당시에 금요일이 22일 이 라인이었습니다. 일봉상에서
쭉 보니까 이 구간이죠. 자, 보니까 일봉상에서 이제 막 22동평선을 돌파하고 중장기적인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는 타이밍인데, 자, 지난주가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에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음봉 이후에 도지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양봉 장세가 나온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도지형 캔들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대 라인을 멈췄고, 그렇다면 확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음봉의 시작 지점인 요 라인이 정말 중요한 저항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주봉상의 캔들로 우리 투자분들이 스트라티스를 직접 보시면 아십니다. 자, 음봉 장세에 시작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저항을 받고 내려왔어요. 저희 목표가가 여기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디가 저항이냐,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인지할 때는 대부분 저항대 라인입니다. 이미 저항대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 1%, 2%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저항대 라인을 미리 찍어놓고 나는 거기까지만 노리겠다.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거기까지만 노리고 그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을 하면 어차피 추가적으로도 올라갑니다. 우선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그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겠다. 이런 식의 매매를 진행한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아래에서 잡고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를 알려드렸던 건데,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공략드렸던 코인들이 수익 실현이 되면 정말 이거보다 기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코인 전문가가 어떤 코인을 추천할까, 지금 올라갈 때 이 코인을 지금 사도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코인을 공략했고, 그리고 목표가를 왜 여기서 한참 올라가고 있는 코인을 내가 팔으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투자골동문 3달만 보시면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이젠 투자하는데 재밌는 투자 시장에서 휘둘리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 코인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께서 배워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 다시금 좀 보시면서 왜 스트라티스를 공략을 했고 또 매도가를 왜 이 부분에 설정을 했는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이제 특징 종목은 이제 펀디엑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등을 여러 번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현재 관점에서 탈출할 시점을 잡아드리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펀디엑스를 보기 전에 아무래도 대체적인 모든 알트코인은 우리 비트코인의 동향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말씀드려보면 4월 21일 날 5,300선 다다랐다가 빠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동향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맞춰드렸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빠른 급진적인 저의 예상 시나리오를 하루 만에 모든 걸 읽어냈기 때문에 거기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이런 원천적인 악재소들 지속되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단기적으로는 4,900 후반대는 지켜주고 반등세, 기술적인 반등도 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현재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면 오늘 중으로 4,880선 정도는 뚫리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행보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뚫린다라고 한다면 4,600선까지는 열어두시면서 시장을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펀디엑스 같이 봐보겠습니다. 일단 4월 13일 날 엄청난 가격 거래 대금과 상승을 보여줬지만 절반 이상의 윗꼬리를 달면서 세력이 나간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례적인 거래 대금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세력이 올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때 부근 때 메탈 같은 코인들이 50% 이상 상승을 하다 보니까 펀디엑스도 정말 큰 상승 올라가는 거 아니냐, 주봉선상에서 분기점 선상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인 급진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물릴 가능성이 컸겠는데, 그러면서 어제도 불과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난 어제도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현재 주봉선상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렇게 세력이 올리고 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동향과는 대조적으로 꼭 이제 어느 정도 조정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40원까지는 뚫릴 걸 예상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스윙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제 스윙적 관점으로는 이제 1640원상, 이 주봉선상으로 봤을 때 분기점인 선상에 이제 하단치 부근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적인 기회비용을 따져 보시면서 일시적 내가 1630원까지는 바라보고 있지만 한 달 정도의 소요 기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만에 1,400원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본절에서는 이제 절반 이상 혹은 전체 매도 꼭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윗골이 다는 양상은 세력이 털어내지 못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노리시기보다는 약손절까지도 생각하시는 게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가는데 또 시간적인 기회 비용을 늘려나가는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률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펀디엑스 차트를 보면서 세력의 움직임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력에게 당하지 않는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략 코인들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공략해온 코인은 사실은 상당히 좀 하지 않은 전략입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를 할 때 엽전주라는 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네. 가격대가 낮은 주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정말 가격대가 낮은 코인들이 많아요. 원도 1원도 채 되지 않는, 뭐 100원도 되지 않고 정말 낮은 가격대의 코인들이 있는데 방금 전에 비트피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펀디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원대의 그런 코인이었죠. 그런데 정말 엄청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내려갔다 하더라도 1,000원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코인에 그런 코인이 있어요. 바로 이캐시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이캐시 지금 가격이 0.1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런 코인들을 대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코인을 추천하냐? 정말 위험하지 않냐? 결국엔 상장 폐지되고 영원에 수렴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코인들은 잡아놓고 무조건 1년이고 2년이든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맥점을 잡고 맥점을 받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서 뚫리게 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올라갈 때도 목표가에서도 욕심 없이 어느 정도 수익 보면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차트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의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이캐시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정말 이럴 때 이미 내려갔을 때는 이런 코인을 왜 추천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아래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이 라인만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잡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 당시에 가격이 0.06원, 0.08원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상승 이후에 내려갑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상승 이후에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자, 한번 밑꼬리를 달았는데 밑꼬리가 빨간선하고 또 일치하네요. 이건 뭐냐면 62동 평균선의 지지 라인에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횡보 장세가 나오다가 이번에 또 다시 62동 평균선과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승 이후에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하죠. 상승 이후에 내려가서 이전의 지지라인까지 지금 현재 와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딛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시작 지점, 이전 상승에 여기 이 구간에서 잡았던 분들이 부러웠던 것만큼 우리도 여기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구간에서 지금 0.11원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매집을 좀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그 손절가 라인은 길게 잡아갈 필요가 없어요. 상장 폐지가 혹시나 된다라고 하더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아래에서 확실한 지지라인에서 나올 거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오시냐면 조금 정말 짧게 잡아드릴게요. 예전에 지지라인 구간인 1원입니다. 1원. 정확하게 1원 구간에서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차트적인 지지 구간에서 지금 0.1원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0.11원인데 0.1원 구간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라인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항대 라인이 있습니다. 22동 평균선 돌파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하락의 시작 지점이 이 위에 그리고 이전에 저항대 지점이 이 위에 있기 때문에 목표가 라인은 0.125원, 0.125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0단위로 쪼개지는 코인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정말 조금만 올라가도 한 호가만 올라가도 퍼센티지가 1%, 2%가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 라인에서 박스권 라인만 잡으시고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로 가져간다 그러면 0.14원까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안착하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고 아래 손절가는 짧게 잡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엽전 코인을 좀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틱에 몇 %가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공략해보면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비트필승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메탈 코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급진적인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기 때문에 노려볼 만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 아까 호재 말씀드려서 예시로 우리나라의 코인인 페이코인과 견주어서 말씀드려봤는데 이제 미국의 페이코인이라고 불렸던 이 메탈 코인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메탈 코인 같은 경우에 개인 간의 송금을 통해서 페이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맹점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화폐 유동성이 짙은 코인이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의 이제 방향성과 매우 짙은 종목이어서 기존의 스윙적인 관점으로 이제 비트코인 동향이 우상향할 때 이제 단기적인 관점 및 이제 스윙적 관점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너무 급진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봉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려보면 월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상승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작년에 상반기 때와 맞먹는 거래 물량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호재가 있나라고 찾아봤더니 그 정도 호재가 없고 오늘 중에서야 제가 찾아냈던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인지 기관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한 지갑에서 물량 5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세력의 힘으로써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려보면 주봉 선상에서도 이평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 상간에서는 주봉 캔들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래 매도세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봉선상 봤을 때도 우리 일봉의 양방의 캔들들이 매도세보다 현저히 아직까지는 더 높고 4시간 선상에서 봤을 때도 올렸던 이격보다도 매도세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세력이 나머지 물량을 털고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이격을 주고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는 이거는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재 분기점인 선상에서는 점진적인 하락, 긴 시간 동안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큰 이격을 불러일으키면서 털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자금을 들어가시기보다는 우리 손절가를 3,090원 선상으로 짧게 잡아가 보시면서 이 3,090원 선이 도달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손절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도세가 얼마치 강한지를 보냐에 따라서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이상 120일 이평선까지 빠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보니까 저점을 다시 잡아 가시는 게 맞겠고 단타미의 스윙점 관점으로는 3,800원 이 4시간 선상의 분기점엔 중단에 3,870원 선상을 잡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메탈 같은 종목을 노리실 때는 무지성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선정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어떠한 보조 지표보다도 거래 대금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호재도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세력을 힘을 한번 노려보실 때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횡보세일 때 매수세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큰 상승이 나왔던 코인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좀 공략해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세력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인들 공략해보면 지금 시장에서도 또 한 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모바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 있죠.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